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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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이호영 박사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네, 사전 녹화입니다. 네, 먼저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의영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호영입니다. 네, 박사님 다시 왼쪽으로 가셨는데 좀 오른쪽으로 좀 아까처럼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쪽이요? 네네 좀 반대. 네, 그쪽으로 좀 더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은 선선해졌습니다. 어떨 땐 좀 쌀쌀한 느낌도 있는데 뉴저지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주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선선하고요. 화씨로 아침에는 한 55도 정도니까, 그리고 저 낮에는 한 60도 조금 넘어가고 하니까요. 아주 가을 날씨로 아주 여기 최고입니다. 네, 화씨 이야기하면 저희는 감이 잘 없어가지고 화씨, 예, 60도 정도면 몇 도나 되죠?
섭씨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글쎄 한 40도? 네. 섭씨 40도 엄청 뜨거운데요. 예, 더 음. 20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은 이제 대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아주 박빙의 아주 그 승부수가 지금 알쏭달쏭 다들 뭐 여기가 저긴다 저기가 이긴다 하지만은 또 뚜껑 열어봐야 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전쟁 일으키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전쟁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해리스한테 불리할 텐데요.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런 전쟁이 이제 해리슨한테는 지금 아주 불리합니다. 네. 그래도 뭐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건수하게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조사들이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아예 트럼프가 그 말이 그 뭐야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해리슨은 그 뭔지 그 변화가 오고 또 뭔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요즘 막 좀 그 말할 적에 이렇게 말 되풀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 출마하는 사람으로도 착각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의심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고합니다. 그냥 한 40%는 뭐 틀림없어요. 바이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요? 트럼프가 바이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78세니까 트럼프도 뭐 그렇게 젊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좀 말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냥 그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그 측근자들이 욕하지 말고 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그 스윙 보트 스테이트. 그 여기 어떤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를 돌아섰다가 어떤 때는 공화당 지지하는 그 스윙 보트 하는 스테이트이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랑 이른바 저 러스트 벨트 이런 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선생님? 지금 제일 그 주목받고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입니다. 대부분 딴 데는 어느 정도는 좀 감이 가는데 지금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것이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는 상당히 그 중요한 주고 그 엘렉트로레이트가 16인가 19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지사가 샤피로니까 굉장히 이제 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편을 많이 얻을 거라고 그러는데 또 샤피로가 그 유대 사람이에요. 또 그런 점이 또 불리하게도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들수록 뭐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쪽이 앞섰다, 저쪽이 앞섰다. 그대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펜실베니아는 모르는데 저의 감각으로는 펜실베니아는 해리스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해리스가 됐으면 하셔가지고 약간 그 확증 편향이 좀 있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좀 편견이 좀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은 편이죠. 바이어스가 낄 수 있다. 근데 아니 그 오랫동안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사신 박사님께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유 지금 저 많은 정신과 의사가 그 트럼프가 그 뭐야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 또 아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보이긴 저는 합니다. 예. 선언 안 했지만은 그분들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아, 정신적인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조금 나라가 민주국가로서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대통령이 되려면 다 그렇게 약간은 헷가닥 해야 되나 봅니다. 예, 어디든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요. 예. 그 정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아주 그 철면피고 뭐 할 소리 못할 소리 요즘 막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남 욕하는 게 상대방 욕하는 게 한국 정치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요즘은 그 막말이 그렇게 보통 정치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 그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당선될 때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좌절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뭐 지지하고요. 뭐 그런 좀 심지어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굉장히 그 일부러 노출하는 그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도 이민자들 중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인종 중에서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네. 아무리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고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또 그런 어떤 반대되는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의 신념, 트럼프가 마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걸 도저히 의심조차 하지 않는 그 멀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건지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 저변에 백인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복수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완고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가 얘기한 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하는 슬로건에 아주 고착이 돼가지고요. 그거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고한 사고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요. 사실 저도 뭐 미국에 이민 왔지만은 이민자들을 싫어합니다. 뭐 저쪽 남쪽에서 올라오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은 이민 좀 그만 받자 하는 생각들이 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자꾸 지금 잘 되거든요. 뭐 흑인들도 잘 되고 서바나계도 잘 되고 도양계도 잘 되고 돈들도 잘 벌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곱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 없이 그저 살자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인간은 좀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뭐 항상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시작부터가 이민의 나라였고 또 그렇죠. 예. 엄밀히 따지면 지네들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던 인디안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는 예. 그리고 이민자들 지금 안 들어오면 큰일 나요. 지금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모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좀 낮은 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민자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더 귀찮은 일들, 힘든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건축하는데도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집 수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거기서 매니저 하나만 미국 백인이고 나머지는 영어도 못해요. 이민 온 사람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일들은 다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에휴,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망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동종 교배는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게 자기들끼리만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자, 이제 오늘 주제. 네, 주제와 관련돼서도 그런 건데 한번 사고가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는데도 그것을 심지어 그렇게 또 다른 예가 이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그 이민자들을 몰아내야 잘 산다고 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굉장히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브렉시트를 EU에서 탈퇴를 해버렸단 말이죠, 영국이.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가서 본 거는요, 영국이 굉장히 이전보다 못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경제가 많이 줄어들고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런던은 조금 뭐 다르지만은 옥스포드만 가봐도 그걸 제가 피부로 완전히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이민자들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자들이 없고 노동력들이 동유럽에서 들어와서 그 노동력으로 영국이 살았었는데 다 추방해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일할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임금이 뭐 오르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경제가 더 침체돼서 오히려 더 살기 힘든데도 자기들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거를 보거든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데도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네.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그 소위 그 구체적인 또는 그 완고한 사고, 영어로 말하면 concrete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신병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라든지 자폐증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이 사고가 상당히 그 견고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문자적이고 실제 하는 것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이죠. 그런 이제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그 소위 구체적인 사고에 대한 것을 많이들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 그 보통 사람들하고도 그런 완고성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고하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못 보고 그 측근의 생각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확장시켜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해보고 또 나가서 그 수렴해보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 때문에 사실은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한번 얘기해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려서 다 태어날 것 같으면은 다 컨크리트, 완고한 사고지, 추상적인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실제 자기가 보는 거, 먹어봐서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실제 한 것만 가지고서 이제 그걸 기초로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 자라면서 공동생활도 하고 또 유치원에 가서 뭘 배우기 시작하고 한 후부터는 차차차차 추상적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동요로
뭐야, 어제는 까마귀 생일이, 뭐, 새해죠, 새해죠. 예. 새해고, 까치 설날. 어제. 같이, 예. 그리고 그 우리들의 새해는 이제 오늘이라는 그런 이제 그 노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차차차차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뜻인가? 또 왜 이 사람이 이 사람 그 특별한 가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좀 생각하기 시작하서부터는 보다는 이제 이 까칠해리게요. 그 반가운 소식이 온다는 예고를 하는 그런 걸로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날이 까치의 설날은 하루 전에 내일 설날이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고 진짜 오늘이 우리 인간의 생일이다. 생일이 아니라 그 새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 내용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발전이 있어가지고 또 추상적인 사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뭐 의미라든지 무슨 수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숨어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찾거든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성경을 그냥 써 있는 글자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또 그 성경 자체가 의미가 많고 또 수고도 거기에 뭐 아주 저 시적인 것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추상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완곡하게 그걸 글자 그대로만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서 좀 그 설교가 재미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전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완고한 사고하고 추상적인 사고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가 그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그 인격 그 원숙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영어로는 concrete thinking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concrete는 단단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구체적인 거에 막 이렇게 몰입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추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데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뭔가 포용적이고 변화를 주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거기에 고착되기가 쉽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고 그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의 감정, 남의 그 느끼는 거나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그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그 영화에 들어가 있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의미라든지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아, 우리 새로 이사 갔는데 가구를 좀 새로 사야 되겠다 해서 가구점에 갔을 때 말이죠. 이 완고한 사고,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양 보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보고, 그리고 또 색깔 보고, 그러고서 이제 사거든요. 그런데 좀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직에 다른 가구들하고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또 이거 데코레이션을 할 적에 무엇을 여기에 가미하면은 조금 더 돋보이느냐.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가구를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상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그 구체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야 좀 사는 맛이 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완고한 사고에 대해서 좀
그런 사람들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배우도록 우리가 늘 권장을 하죠. 그 지금 용어가 좀 구체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 하니까 좀 이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잘못인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사고 그리고 유연한 사고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네.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러면 성장하면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까치가 진짜 설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이 그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인가? 성장하면서 인간이 아니면 그 유연한 사고를 갖기 위해서 뭔가 그 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노력을 해야만 그게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력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것인가? 뭐 이게 아니면은 그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면 뭔가 이 완고한 사고만 하는 사람들도 뭔가 그러면 성장하면서 뭔가 눌려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이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이신데,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뇌 구조에 유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 뇌가 그 기구를 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유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그 주상적인 사고를 이제 학습으로 배운다. 자기가 경험해서 학습으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연한 사고를. 저는 예. 그것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구조, 그 기능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배워서 배우는 기회가 있어가지고서 배우고 또 깨닫고 하면서 그것이 발전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는 크면서 주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또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또 완고한 사고를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또 역시 그런 배우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자기가 무슨 또 뾰족하게 무슨 다 다른 뭐 이야기를 하기도 뭐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배우는 것은 학교나 또 무슨 공동체에서 배우지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는 주상적인 사고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상적인 사고를 잘 아는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완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인격 발달에서 이제 그게 많이 그 양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용어를 보면 concrete thinking 저도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 그런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콘크리트의 영어의 반대말은 abstract입니다. 추상적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고한 사고이기도 하지만 고착된 디테일에 고착된 사고를 콘크리트 띵킹이라고 말한다면은 네. 보다 추상적이고 좀 열려 있는 사고들 또 2차원적, 3차원적 사고들 보다 크게 보는 그런 사고를 이제 반대편에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서 매몰돼서 거기에만 고착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네.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어떤 종류의 사이코시스, 정신증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요즘에 그러고 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특히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하게 되고 예를 들어 성경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문자에 집착을 하고 전반적인 성서가 주는 의미를 바라보지 않고 그거를 무시한다거나 그걸 아예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성격 문자주의
라든지 그런 것도 이른바 콘크리트 띵킹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성경을 그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이 이제 그 얘기들이 되어 왔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문자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예를 들면 음악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 어떤 주제 테마가 하나 나올 것 같으면은 그것을 발전시키잖아요. 뭐 변주곡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냥 테마만 자꾸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변주곡 같이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전을 찾아보든지 그 콘크리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사전 예외 없이 다 abstract thinking에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를 설명하면서 덧붙여서 이제 원고한 구체적인 사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결국 교육에 대해 교육으로 완고한 사람들이 유연한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냅두면은 이제 부모 잘못 시키면 그거 아닙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그냥 완고한 사람으로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 완고한 사람들은 특히 이 두 가지 우리가 두 가지 배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특히 교인들이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의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들의 논리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완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같고 폐쇄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다민족 사회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단일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나하고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을 만나볼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폐쇄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형학적으로도 우리가 뭐 마리조아 반도지 이게 섬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거 일본처럼 섬에 갇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이 더 우리를 시야가 좁은 사람으로 유연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육 때문이라면 한국이 더 심각하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 교육이요. 생각보다 압술트 띵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더 왜냐면 그런가? 우리가 네. 초등학교 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시를 배우고 또 추상적인 사고들을 훈련합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 자체가 그러한 사고들을 그리고 이제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직업 교육은 그런 걸 좀 차이가 있지만 직업 교육 자체도 사실 제가 있는 학교도 일종의 직업 교육 학교이긴 한데 그렇지. 의사 여기서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보다 복잡하고 또 불확실한 어떤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보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네. 교육 과정만 잘 받아도 어느 정도는 이런 abstract thinking을 가질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과학적 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 사고입니다. 과학도
뭐 숫자로 뭐 이렇게 수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를 통해서 과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제가 많이 보는데 과학적 근거라든지 뭐 진화론이라든지 그걸 마치 무슨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추상적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와 인간이나 우주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거대한 틀에서의 그런 사고 구조를 계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걸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좁은 지식,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라든지 거기다 끌어 맞추고 거기에 고착을 일부러 시키는 거.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이지 학교 교육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국 교육 그리고 나쁘다고 이제 다들 그러는데. 네. 아주 바람직하게는 그 토론식 학습이 좋습니다. 그 상대방의 그 좀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르게 보는 시야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서 그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게 추상적인 이제 그 사고하는데 그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제 눈에는 좀 그게 좋게 보이지 않은 게,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은요, 아까 그 양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느라고 그러는 건지, 그냥 같은 성경 구절을 그냥 자꾸 그 중에서 골자, 문자, 그걸 덧뿌리 해가지고서 아주 그걸로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세뇌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것이 저는 아주 참 거부감이 많아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문자 있는 그대로를 갖다 되풀이하는 그런, 최근에도 그런 설교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금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주 문학적이에요. 그러고서 시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역사에 나오는 사실들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잘 설교를 이렇게 가다듬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상당히 존경이 가요. 참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도 제가 좀 바꿨으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같고요. 뭐 교육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뭐 요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총회 공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뭐 다른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쓰긴 했는데, 거기는 좀 더 이제 이야기할 거리도 있고 같이 서로 이야기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그럼 편안하게 잘 얘기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교회 교육은 진짜 이게 깝깝한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김시건 박사님 아까 이야기하신 학교 교육의 내용은 뭐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요즘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학교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회화가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켜야 할 규정과 룰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겪으면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유연한, 내가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목포에서 나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목포에 자랐으니까 유지예요. 보니까 이 친구가 건설업도 하고 호텔도 있고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하여간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 숙제도 안 해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한 1년 전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역사에 대한 것도 아주 해박하고, 특히 이제 목포에, 자기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목포의 있던 역사적인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목포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또 유연함을 배우게 됐죠. 뭐 고등학교 때는 공부 저렇게 안 하더니 이놈이 나보다 더 똑똑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그렇다면 이제 다행이고. 우리 세대로는 이제 막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막 이런 거를 머리에 떠올리고 이제 수능을 보니까요. 학력고사 시절을 기억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대학 갈 때 수능으로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세대는 토론식 교육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토론시키고 뭐 이렇게 발표시키면은 되게 잘해요. 그 옛날이랑 달라졌습니다.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고. 좋은 현상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키워내지 못하고 대학에서 오히려 반대로 직업 교육하니까 그걸 억누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의과대학은 그런 게 이제 필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좀 저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잘 받아도 교육까지만 그것만 잘 받아도 공교육만 잘 받아도 그렇게 콘크리트 띵킹에 막 완고해지고 이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세대적인 문제로 보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예전 교육 세대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그걸 외워서 그것을 맞고 틀리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또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크게 보지 못하고 본인이 경험하셨던 예전 세대 또 그런 어떤 예전의 지혜 그때 통용되던 상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용 쌤은 전혀 반대의 질문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 제가 좀 화제를 바꿔서요. 그 정부 관리들이요. 그 의사 2,000명 늘린다. 그 2,000명에 아주 고착이래 그거야. 그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딜이 그냥 밀어붙이는 걸 보면 말이죠. 이것이 의사들의 일하는데 또는 우리 나라의 의료 체계 또 환자들의 그 안위에 의학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교육을 할 적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 좀 전체적인 것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개혁한다 해가지고서 2,000명 툭 내놓고 이거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 제적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야 이것도 완고하고 전혀 융통성이 없는 말이죠. 그런 그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옳아요. 이게 옳아. 예. 그래서 그것이 좀 완고한 고착된 사고, 뭐 구체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선생님, 의료계, 의학계에서 뭐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의과대학에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음. 뭔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만큼을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국가적인 이득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요만큼의 생각이라도 들게 되면은
재고해보고 고려해보고 그런 이성적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 국가적인 의료 체계 자체를 완전히 그 나락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그 좁은 진짜 이 숫자 그거 하나를 양보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고착이 돼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계속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고도 왜 과연 나왔을까 위에서 내려주니까 그거를 고착을 했을 텐데 처음에 나온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 사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교적 사고라는 게 무슨 기존 종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그 신비한 자기들의 인과율 또 어떤 무속적 사고 이런 것들 다 종교적 사고거든요. 인과율, 본인의 인과율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대화가 안 되는 식의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 봐요. 저는 종교적 사고에서 고착된 자신만의 종교적 사고에서 그게 비롯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박사님 안 믿겨지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거의. 누군가가 2,000명 오다를 딱 내리니까 그 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힘을 숭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니들이 왜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끝까지 그렇다 또 그렇게 원래 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세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고 밑에서 이제 뭐 그 관료들은 그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따르는 거고 그 논리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의사들하고는 그 대화 자체가 될 수 없는 논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의사들도 그 안철수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손가락을 꺾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예, 본인들이 많이 찍은 사람들일 텐데 이게 참 이 모든 이 일들이 이 완고한 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해 보거든요. 윤석열이 한참 히트쳤던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구두발에다가 저 앞자리에다가 발을 올린 사진이 돌았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 그 사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그런 사진을 보면서도 그런 인간이라는 걸 보면서도 그런 사람을 찍었다. 이게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알면서도 뭔가 다르겠지. 뭔가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완고한 사고를 바꾸지 않고 찍어줘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추상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야 추상적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구체적 사실을 종합했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사고와 논리를 통해서 더 다른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해야 그게 이성의 기능을 해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땅히 그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망가지는 사람들, 그 부분이 마비되거나 이성과 합리성을 마치 빼버려야 어떠한 그 충실한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종교도 그렇고 또 정치에 몰입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 사람 그렇게 공중 도덕이나 이런 걸 막 무시한 사람은 법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못하니까 추상적 사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한국 왜 좀 이렇게 실망하는 많아요? 게 뭐냐면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짜 그 옳은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변명에
아주 가소롭기가 짝이 없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죠. 그 의학 교육을 5년을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자기네 아주 견고한 사고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명 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참 그건 정말 못 듣겠어요. 아주. 요즘 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실망을 하는데 저도 뭐 의과대학 학장할 적에 증원시켜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정원이 40명 그때 처음에. 왜냐면 그 많은 교수들 다 유치해 왔는데 40명밖에 안 해주니까 이거 좀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안 늘려져요. 교육부에서 안 늘려져.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또 뭐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구의 명령인지 모르지만은 2,000명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늘린다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참 아주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예. 트럼프 욕하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우리가 트럼프 맛 좀 봐라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그놈보다 더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야, 참 이 세계가 그런데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느니 마느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으니 참 이게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주지몬 실대가 다 돼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뀔까요, 박사님? 완고한 사람들. 네,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요, 그거 하면 됩니다. 네. 아,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누구하고 다이얼로그,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또 재미있는 게 영화를 많이 보래, 영화. 간접적인 경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자기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어떤 비슷한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견해에서 보는 그런 그 눈을 기르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영화에 대한 평도 읽고 해서 이게 같은 장면을 보고서도 얼마나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많이 가래요. 미술관에 가서 여러 예술 작품을 그렇게 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이것을 보는 뭐 색깔도 색깔이지만은 그 작품 하나가 주는 감정 또 밝고 어둡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을 상상해 보는 그 능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을 읽어 가지고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면은 그것이 추상적인 사고를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의 이론은 뭐냐면 이것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뭔가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완고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채로 뭐 이런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경험한다고 해도 더 그 완고함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예, 나는 뭐 역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다 이해가 잘 돼.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그건 아니다.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다. 또 그 무슨 가만히 보니까 그 서기 한 304년, 400년 그쯤에서는 또 당시에 그 페이간의 여러 가지 신들 그거 죽이느라고 그냥 그거 다 없애고 기독교만 이것이 유일신이고 요거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전 기독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오히려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우상이고 뭐 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것만 고집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한번 어느 목사님한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했더니 아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아연실삭했어요. 그래야 이제 생존한다는 뜻인지 그래야 발전된다는 뜻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정말 추상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좀 교계를 좀 유연성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 쪽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이제 그 부분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런 그 종교적인 흐름이 나오려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그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미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음. 이성적인 종교, 합리적인 종교, 그리고 그것을 통한 문화적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는 것이지. 혹은 마치 그런 이성과 합리성을 배제하고 본인들이 그러한 이른바 성격 문자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에도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또 신앙을 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독교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주로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다시 얘가 집에 돌아왔다는 뜻에서 이렇게 축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아버지의 사랑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어느 한 책을 보니까요. 그 책이 톰 하프라는 무슨 스코틀랜드의 주교님이 전에 주교하시던 분이 쓴 책인데 그 중점을 탕자에 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서 나가서 행진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무슨 그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주는 꿀꿀이죽을 나눠 먹다가 깨달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여지껏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남한테 준 줄도 없고 또 일도 안 하고서 그냥 먹는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다 끝장이 오니까 나도 내가 벌어서 내가 뭘 해가지고서 그 번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남이 주는 것만 가지고서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음으로 하여금 먼 곳까지 그래서 먼 곳이 뭐 강원랜드인지 라스베가스인지 모르겠지만 먼데 간 사람이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 돌아온 그 탕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한테 나 이제 당신 아들을 대우받지 않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가 벌어서 본 걸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그냥 그 회개만 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그 영혼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참 이 같은 스토리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다르게 설명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참에 나도 한번 내 상상력을 한번 뭐 발휘해 보자 해가지고서 그 불평했던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고서 살아왔는데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지고 탕진한 자기 동생이 돌아오던데 아버지가 뭐 그렇게 환영을 하고 뭐 소를 잡고 뭐 야단하니까 불평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첫째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도 좀 변해야 돼요. 뭐냐면 그 친구는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오로지 지배적으로 문화적인 얘기만 쓰고 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제가 마치 한평생을 정신과 의사의 의사 놀이만 하고 지배적인 이야기만 쓰고 하나 마찬가지로 그 아들도 자기의 무슨 특이성이 없어요. 고유성도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 역할이다.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하다가 그 동생이 돌아오는 걸 보고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야 나도 이제 다른 이야기에 저자가 되자. 다른 이야기를 쓰자. 이런 반성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를 두고도 아버지 입장에서 또 탕자의 입장에서 또 첫째 아들 입장에서 이것을 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참 이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야말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농축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에피소드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양성, 여러 가지 좀 신축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의미를 찾고 추론하고 하는 분석하고 수렴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수록 성경은 더욱더 저는 아주 빛나는 그 문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독교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 그분이 이제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분.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기독교는 배타성과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배타성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성. 그러나 또 보편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보편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중성을 가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랄까 좀 임팩트가 없는지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자꾸 배타성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더 사람들에게 뭔가 그 소구력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은 배타성보다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그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뭐 다 하나님 거지 뭐. 그 하나님 거면 우리 거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뭐 다 지옥의 땔감으로 볼 게 아니고 그런 보편성을 오히려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어제 이제 그 김신곤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다가 아야소피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술탄이 거기를 딱 들어가서 원래 거기는 이제 이스탄불의 비잔틴의 성당이었고 그 성당을 보통 다른 신앙 같으면은 다른 종교니까 이슬람에서는 다 이게 없애버려야 될 거, 무너뜨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술탄이 가만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그게 남아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건물을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화들이 있어요. 프레스코아인지 이 뭐지? 이 저기 그 조각조각한 그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여튼 그거는 석회로 발랐더라고요. 석회로 발라서 나중에 이제 그걸 또 까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그 그림들이 멋진 그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그 까져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특히 지금 IS라든지 이놈들이 했던 짓이 그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거기에 있는 온갖 유적지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종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준 높은 종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수준 높은 종교일수록 오히려 보편성을 강조하지 지나치게 배타성만 강조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좀 수준 높은 종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동감합니다. 그 보편성과 배타성의 문제는요. 사실 배타성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학을 배워봐도 그렇긴 하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틀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초적인 종교의 틀. My good religion and your bad religion. 나의 좋은 종교, 너의 나쁜 종교. 이제 종교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장사가 되겠죠. 이 배타성, 종교는 다 원래 그래요.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것은 욕망의 차원입니다. 이게 욕구의 차원이에요. 기초적인 원초적 욕망의 차원이에요. 근데 보편성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합리성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이에요. 욕구만 충족하는 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 아까 그 이호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콘크리트 띵킹에 머물러 있는 종교는 계속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abstract thinking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맞아요. 네. 사실 기독교가 유대교랑 다른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유대교는 아직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타적이기만 하죠. 주로. 배타적인 걸로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고 우리 죽이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막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유대교를 뛰어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뭐 바울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수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보편적 종교, 온 인류나 우주를 포괄하는 종교를 변화시킨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변모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슬람은 거기에서 좀 더 후퇴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합리성의 어떤 신학적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꼭 저는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다 우주적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가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제거해버리고 다시 배타성으로만 가겠다?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보편성을 더 강조하고 보편성을 위주로 하고 보편성에 기대어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를 해석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만 기대해서 사는 종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겠답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는 순간 교회는 더 끝장나지 않을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저 미친놈들 뭐 하는 짓이야. 분명히 이 말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만큼 자폐적인 신앙 속에 쪄들어 있다. 예. 그리고 김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신들의 욕망, 예. 자신들의 욕망, 그 내부를 단단히 좀 해보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곧 폐쇄성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 과연. 예. 근데 그런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병적이에요. 예. 구제불능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 얘기하는데 이 목사들은 사회 부적응자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조화인가. 예. 그렇죠. 가톨릭의 바오로 이생가가 한 얘기가 있죠. 제발 성경을 과학하고 갈등이 되는 그런 해석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지금 어떤 아까 동성애가지고서 이렇게 동성애 반대를 후손에 정말 그 정통적인 그 기독교로 물려준다는 식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뭐 완구 사고 정도가 아니라 저건 병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박사님. 대한민국의 주요 대형 교회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 필두로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뭐 부산에 뭐 소년봉가 그 사람은 그 코로나 때도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저랑 토론을 하다가 저보러 그 뭐 백화점이나 지하철에도 그러면 사람들 못 다니게 해야지.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보러 그 돈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에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할 말을 잃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한답니다. 답답한 한국교회고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을 위한 처방은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화를 좀 잘 이렇게 두루 다양하게 누려라. 그러니까 영화가 됐든 또 뭐 미술은 저도 보기는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근데 조금은 감은 와요. 제가 지난주엔가 그 발레를 처음 가서 봤습니다. 발레 공연을. 저희 신용카드에서 주는 그 쿠폰이 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예, 발레가 이렇게 멋있구나. 더군다나 이제 거의 제일 싼 티켓이어가지고 2층에서 멀리서 봤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또 신의 한 수였는데 멀리서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멀리서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생각해 보면 저도 내가 왜 총신대 출신으로 나도 꼴통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완고함을 벗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 차를 끌고 나오셨어요. 교회 버스를 저희가 이제 선교 여행으로 갔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 목사님인데 양복도 안 입고 흐름하게 입고 또 이는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두 개가 싹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씩 웃는데 이분이 얼마나 너무 순수해 보이는데 제 머릿속에는 저분은 아마 사찰 집사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때 그 전에도 제가 그렇게 꼴통은 아니었지만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거구나. 목사라고 하는 것이 굳이 맨날 폰만 잡고 제가 양복 잘 안 입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하는 거. 또 제가 이제 무엇보다 결정적인 미국의 미네소타에 갔었는데 처음 여행이었으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어디서 왔지?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양함, 이런 것들이,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26인가 7이었는데, 진짜 그때 거의 절정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더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 다른 세상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다른 뭐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완고한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네, 박사님 통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이거 멕시코에 가서 그 마야 문명의 유적들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그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음, 야, 옛날 사람들도 말이죠. 그 신에 대한 그들이 그 신을 보는 눈이 말이죠. 지금 현대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대 사람들도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과학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거든요. 난 요즘 막 영화에서 그 김승호 선생이 추천해가지고 해서 그 요리사들의 그 경쟁 보고서 야, 저것도 예술이다 저거. 음식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냥 나는 그냥 설렁탕이나 무슨 짜장면만 먹고 살았는데 이거 저렇게 음식을 가지고서 저렇게 맛있게 또 보기에도 또 달라요. 그리고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몇 시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자세한 테크닉을 보고서 야, 이 셰프들이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예술이다. 그런 게 내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그 배움이 제 생각에 추상적인 사고를 좀 또 발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건 절대 신앙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문화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교회, 오직 성경, 이것만 얘기하니까. 네. 에휴, 답답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신곤 박사님 뭐 추가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이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또 의사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인데, 의료 인문학. 뭐 그렇죠. 네. 결국 그게 이제 복잡한 사고를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네, 네. 나이가 어리나 혹은 나이가 들었거나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영역들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거나 혹은 금방 이 무기력한 아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무기력해진다. 예. 무기력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지적 능력 자체가 퇴화되는 그런 데까지 갑니다. 인지도 저하되고 지적 능력 금방 퇴화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생각을 빼고 기독교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기독교도 앞으로 잘 되고 잘 살지. 전처럼 생각 없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신앙의 혹은 목회의 초점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요영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어려운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문제에 하더라도 방면에서 측에 에이 하고 집어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몰입하는 그 능력, 소위 그 플로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 내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서
그것을 그냥 시간을 두고서 생각하는 그 몰입 자체가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만드는 아주 제일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플로우, 이거 몰입하는 거 이것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얘네들에게 그것을 권장시키고 그것을 참고 이렇게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입. 네, 오늘도 우리 박사님 통해서 그 완고한 사람들은 일단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좀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일단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요. 예. 골이 아파지고 진짜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는 결국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완고한 사람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은 나라도 바꾸고 내 주변 사람들이라도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희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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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